안녕하세요. 결의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결의를 빛낸 역사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4강 박중빈, 세종대왕, 허준. 박중빈. 만유가 한 채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다. 박중빈은 1891년 전라남도 영광의 궁벽한 산촌에서 평범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호는 소태산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영민하고 범상치 않았으며 신의가 있고 탐구적이었다. 그는 7세 때 청명한 하늘을 보고 우주와 자연현상에 대한 의문을 품었으며 인간의 생사와 존재 문제까지 의문을 확장시켜 나갔다. 박중빈은 11세 때 시양제에 참여하였다가 산신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산신을 만나기 위해 4년 동안 산상 기도를 하였으며 혼이 난 다음 해인 16세 때 처가에 갔다가 도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 22세까지 정성을 다하였다. 20세 때 후원자였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구도의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깊은 회의에 빠졌으며 24에서 25세 때에는 온몸에 종기가 나고 배 안에 단단한 것이 생겨 주위 사람들로부터 폐인 취급을 받기까지 하였다. 26세 때인 1916년 4월 28일 이른 새벽에 묵묵히 입정 산매에 빠져있던 박중빈은 동트는 새벽과 함께 정신이 맑아지면서 우주의 자연현상과 인생의 모든 이치가 환히 떠올라 만유가 한 채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는 것을 대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와 같은 대각의 안목으로 당시의 사회현상과 인류의 장래를 관망한 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를 내걸고 물질 문명에 끌려가는 인류의 정신 구원을 위한 종교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교단 창립과 사회개혁의 첫 사업으로 자신을 따르는 구인의 제자들과 함께 1917년 저축조합을 세우고 헐의 폐지, 미신타파, 금주 단연, 근검 저축운동을 펼쳤으며 여기에서 저축된 자금으로 1918년에 간척 사업을 착수하였다. 박중빈은 1924년 전라북도 익산의 불법연구회라는 임시 교명으로 본격적인 종교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불교 교리의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를 강조하면서 선언을 설립하여 교역자 양성과 신도 훈련을 병행하는 한편 상조조합을 개설하여 근검 저축 정신의 고취와 상호 협동을 통한 생활안정, 주경 야독의 공동생활을 펼쳤다. 그는 1937년 자신이 대각한 진리를 일원상으로 상징하여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도록 하는 일원 종지를 선포하였으며 1943년 3월에는 기본 경전인 불교 정전을 발간하였다. 같은 해 5월 생사의 진리라는 설법을 하고 6월 1일에 열반하였다. 박중빈이 열반하자 원불교 교단에서는 그의 법의를 대각 열애위로 받들고 유해는 원불교 중앙총부의 대종사 성탑에 안치하였다. 진리는 우주의 본래 자리인 일월상으로 집약된다. 박중빈의 사상은 법신불 일원상, 즉 영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 일원상의 속성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하나이며 시작도 없으며 돌고 돌아 순한 무궁한 것이며 텅 비어 아무것도 없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주의 본래의 자리이며 모든 부처님의 깨우치신 마음이요 일체 중생의 본래 마음자리의 상징이다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진리는 다음의 두 가지 문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그 하나의 문은 진리의 소소영령한 인과 보응의 위력에 따라
이 위력을 믿고 받들어 들어가는 신앙문이다. 이 문을 들어서면 일원상 진리의 현상 세계로서 천지운, 부모운, 동포운, 법률운의 사은으로 가득 찬 세계가 펼쳐져 있다. 우주 만물은 모두 사은에서 생성되고 생명을 유지 발전시키며 인간도 사은의 큰 은혜 속에 태어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다. 원불교가 교단 창립 초기부터 윤리도덕을 강조하면서 생활 종교운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활동을 전개하여 오는 바탕은 이와 같은 은사상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문은 텅 비어 가득 찬 진리의 모습인 진공모유로 버려진 세계를 따라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성품을 회복하는 문이다. 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의 사막수행은 일원상 진리를 깨치고 실천하여 원만한 인격을 이루어 도덕성을 회복함은 물론 대자유의 해탈 세계를 이루는 길이다. 박중빈은 일원의 진리가 현상 만유에 내재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것을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이 진리에 따라 원불교에서는 불상을 모시지 않는다. 이러한 일원의 세계는 궁극적으로는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서로 살리는 은혜가 넘쳐 흐르며 정신 문명이 물질 문명을 선도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세계를 말한다. 이러한 일원상 진리에 따라 그는 이 세계의 모든 인류는 민족과 국가와 이념이 다르지만 그 근본은 한 형제이고 한 인류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역수의 때가 지나면 순수의 때가 오게 되며 지금이야말로 개벽의 시대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세상이 말세가 되고 험난한 때를 당하면 반드시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법을 가진 구세성자가 출현하여 능히 천지 기운을 돌려 그 세상을 바로잡고 그 인심을 골라놓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이 말세인 것은 사실이나 묵은 세상의 끝이고 새 세상의 처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대로는 파멸되지 않을 것이며 돌아오는 세상이야말로 참으로 크게 문명할 도덕 세계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신의 지도국이 되리라. 박중빈이 예언한 후천 세계의 모습은 한마디로 낙원이고 성경이며 극락이라고 할 수 있다. 후천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원만하고 진리적이며 사실적인 종교 신앙을 하게 되고 이 땅에 불국 정토가 건설되어 미륵불 세상이 된다. 또한 이 세계에서는 인심이 풍부하고 슬겁고 밝은 참 문명 세상이 되며 각종 편리한 생활 환경이 되어 산에는 도적이 없고 길에는 흘린 물건을 줍지 않는 세상이 된다고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이야말로 개벽의 시대라는 박중빈의 언급은 천지는 순환의 이치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천지의 운행이나 인간 역사의 전개, 그리고 개개인의 미래를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는 무관한 운명론적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 표어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개벽을 향한 인간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원불교가 초기부터 은사상에 기초한 윤리도덕을 강조하면서 생활 종교운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참다운 개벽을 위해서는 인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그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의 개벽 사상에는 우리 민족의 결의열과 함께 민족적 자긍심이 깊게 깔려 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라고 예시하는 등 당시 일제의 강점 아래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던 민중들에게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한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고 민족적 긍지를 심어줌으로써 좌절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리고 식민 통치 아래 있는 민중들에게 강한 민족 주체의식을 심어줌으로써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하였다. 1916년 박중빈이 창교한 원불교의 신앙 대상과 수행의 표본은 영으로 상징하는 일원상이다. 일원상이란 우주 만유의 본원이여 재불재성이 오득한 시민이며 일제 중생의 본성을 말한다. 경전으로는 박중빈이 원불교 교리의 강령을 밝힌 정전과 박중빈 일대의 언행록인 대종경 등이 있다. 원불교라는 교명은 이대의 종법사였던 정산 송교가 해방 이후에 채택한 교명이다. 일제강점기에는 개간사업과 산업진흥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현재는 원광대학교를 비롯한 각급 교육기관과 병원, 다양한 사회복지활동, 라디오와 TV 방송국, 제약업, 농장 경영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 그리고 국제적인 평화활동과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원불교의 교리와 사상에는 우리 민족이 지녀온 결의열과 민족문화가 많이 담겨져 있어서 민족 종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한편 인류 보편의 가치와 윤리를 지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세종대왕 집현전을 설치하여 젊은 학자들을 모으다. 조선의 제4대 세종대왕은 1397년에 태어났다. 그의 본관은 전주이고 이름은 도이며 자는 원정이다. 아버진 태종과 어머니 원경왕후 민씨 사이의 셋째 아들이다. 그의 왕비는 시몬의 딸 소헌왕후이다. 그는 1408년 12살 때 충녕군에 봉해지고 1412년 충녕대군에 진봉되었으며 1418년 6월 왕세자에 책봉되었다가 같은 해 8월에 태종의 양위를 받아 제4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세종대왕은 다양한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는 학문을 즐겨 당시 연구기관인 집현전을 설치하고 젊은 학자들을 모아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한글을 만들므로써 비로소 그들은 문자를 읽고 쓰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다. 세종대왕은 젊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여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발전을 이룩하였다. 과학 분야에서는 1442년 세계 최초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인 측우기가 발명되었다. 이것은 1658년 유럽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인 이탈리아의 카스텔리가 만든 것보다 무려 200년이 앞선 것이다. 또한 장영실은 복잡하고 정밀한 기계장치에 의해 움직이며 자동으로 징, 종, 북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인 자경루를 발명하였다. 또한 해시계인 앙부1구는 세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창적인 것이다.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주체적인 결의어를 살려내다. 세종대왕의 다양하고 방대한 편찬 사업은 이 시대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기본이 되었다. 세종은 이 편찬 사업을 주도하였으며 집현전과 여기에 소속된 학자들이 이 일을 담당하였다. 세종대왕은 1422년부터 책을 발간하는 데 기초가 되는 활자의 글씨체 개량을 직접 지휘할 만큼 문자에 대한 관심과 재능이 많았다. 이러한 관심과 뛰어난 재능은 1443년 음력 12월에 몸소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결여열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세종대왕은 용비어천가 등을 한글로 만드는 등의 시험을 거쳐 1446년에 비로소 한글을 반포하였다. 무엇보다 한글의 가장 특이하고 흥미로운 요소는 시각적인 모양과 기능 사이에 치밀한 대응이 나타나 있는 점이다. 닷소리 글자와 모양은 헛소리 글자의 모양과 유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 두 갈래 안에서조차 낱글자의 모양을 통해서 또 다른 중요한 여러 관계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닷소리 글자에서는 글자 모양이 닷소리의 종류와 관련되어 있고, 헛소리 글자에서는 뒤홀소리와 가운데 홀소리 부류가 조직적으로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세종대왕은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결의어를 살려내 우리의 글과 말을 갖추도록 하였다. 1989년 유네스코에서는 세종상을 제정하여 1990년부터 문맹 퇴치에 공을 남긴 사람이나 단체에 해마다 문명 퇴치일인 9월 8일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세계에 내놓아 손색 없는 한국의 자랑이고 결의의 영예이다. 천문 관측 기계를 크게 발전시키다. 세종대왕 때는 과학과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크게 발전을 보았다. 천문대와 천문 관측 기계 방면에서의 발전이 이러한 측면의 하나로 꼽힌다. 1432년부터 시작된 대규모의 천문 의상의 제작 사업과 함께 경복궁의 경회로 북쪽의 석축 간이대가 1434년에 준공되었다. 이 간이대는 혼천이, 혼상, 규표와 방위 지정표인 정방안 등이 설치되었다. 1438년 3월부터 이 간이대에서 서운관의 관원들이 매일 밤 천문을 관측하였다. 이러한 간이대와 그 중요한 시설물들은 중국과 이슬람의 영향과 전통적인 요소들이 함께 들어있었다. 혼천이는 천체 관측 기계로서 문헌상으로는 1433년 6월에 만들어진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 세종은 천문 역서의 정리와 편찬에도 큰 관심을 가져 철정산 내편, 철정산 외편, 제가 역상집 등이 편찬되었다. 이것의 편찬으로 조선의 역법은 완전히 정비되었다. 추구기의 발명도 이 시기 과학기술의 발달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이다. 농업국가인 조선시대에서 강우량의 과학적 측정은 매우 큰 뜻을 가진다고 하겠다. 추구기는 1441년 8월에 발명되어 새로운 강우량의 측정 제도가 마련되었고, 그 미흡한 점은 이듬해 5월에 개량 완성되었다. 이 추구기를 발명해 강우량을 측정함으로써 농업 기상학에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룩한 것이다. 또 조선시대의 도량형 제도도 세종 때에 확정되었다. 이렇게 확정된 도량형 제도가 그 뒤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세종 때에는 금속 활자의 개발을 통해 인쇄술에서도 특기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1420년에 새로운 청동 활자인 경자자를 만들었고, 이어 더욱 정교한 갑인자를 주조하였다. 경자자보다 더 아름다운 자체인 갑인자의 주조 사업이 이천의 감독 아래 이루어져 20여만 자의 크고 작은 활자가 주조되었다. 그 뒤 납활자인 병진자가 주조됨에 따라 조선시대의 금속 활자와 인쇄술은 일단 완성을 보게 되었다. 한편 화약과 화기의 제조에 있어서도 기술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세종 때는 종래 중국 기술의 모방에서 탈피하려는 독자적 경향이 나타나서 화포의 개량과 발명이 계속되었다. 완구가 개량되고 소화포, 철제 탄환, 화포전, 화초 등이 발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세종에게서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한 것은 못 되었다. 1444년에 화포 주조소를 짓게 해 뛰어난 성능을 가진 새로운 규격의 화포를 만들어냈고, 이에 따라 이듬해는 화포의 전면 개주에 착수하였다. 세종 때에는 농사법의 개량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초가 지은 농사직서를 편찬 반포하였다. 또 세종 때는 특기할 만한 시대로서 향약 채집 원령, 향약 집성방,
의방 유치 등의 의학 서적이 편찬되었다. 이 시대는 또 음악에 있어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시기였고 그것은 세종의 지휘와 참여로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유교 정치에 있어서 중요시 되는 것이 유교적 의례인데 국가의 의례인 오례에는 그에 합당한 음악이 따르게 마련이다. 세종은 종래에 미비하고 불완전한 아악을 바로잡기 위해 박연등을 시켜 중국의 각종 고전을 참고해 아악기를 만들게 하고 아악보를 새로 만들게 해 조회아악, 회례아악 및 제례아악 등을 제정하였다. 그 뒤 아악은 국가 궁중의례에 연주되었고 본 고장인 중국보다도 완벽한 상태로 부흥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아악의 부흥은 그 악기의 국내 생산과 직결된 문제로서 종래 중국에서 수입했던 악기들을 국내에서 생산하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악기인 편경과 편종도 대량으로 생산되었다. 세종은 또한 박연으로 하여금 율관을 제정하게 해 모든 악기의 음을 조율하게 하였다. 세종은 또한 기보법을 창안했으니 곧 정간보가 그것이다. 정간보에 음의 시가와 박자를 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종은 이 정간보를 사용해 향악인 정대업, 보태평, 복례의, 봉함음, 만전추 등을 기보하였다. 정간보는 세조 때에 약간 개량된 것을 현재에도 국악에 사용하고 있다. 우리의 영토를 확정하다. 한편 국토의 개척과 확장도 세종의 업적으로 빼놓을 수 없다. 두만강 방면에는 김종서를 보내서 육진을 개척하게 하였다. 그리고 압록강 방면에는 사군을 설치해 두만강과 압록강 이남을 영토로 편입하는 대업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세종이 문치만을 힘쓰지 않고 군사훈련, 화기의 제조 개발, 성진의 수축, 병선의 개량, 병서의 간행 등 국방책에도 힘을 기울인 결과인 것이다. 동쪽의 일본에 관해서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함께 썼다. 세종은 이종무 등에게 왜구에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하게 하는 강경책을 쓰기도 하였다. 그런 한편으로 삼포를 개항하고 개해 약조를 맺어 이들을 회유하기도 하였다. 세종 때가 우리 민족의 역사상 빛나는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안정 기반 위에 그를 보필한 훌륭한 신하와 학자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보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세종의 사람됨이 그 바탕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교와 유교 정치에 대한 소양, 넓고 깊은 학문적 성취,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판단력, 중국 문화에 경도되지 않은 주체성과 독창성, 의지를 관찰하는 신념, 고집, 노비에게까지 미칠 수 있었던 인정 등 세종 개인의 사람됨이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인적 모든 여건과 조화됨으로써 빛나는 민족 문화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허준 의학법의 동의보감을 완성하다. 허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인으로 동의보감의 저자이다. 그는 1546년 3월 5일에 양천에서 허론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본관은 양천이고 자는 청원이며 호는 귀암이다. 허준은 어릴 때 경상도 산청으로 이사하여 이곳에서 성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서자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려서부터 의사 수업을 시작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허준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1569년 6월 23일이므로 그는 그 이전에 등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희춘의 미암일기에 의하면 1569년 유희춘의 부인의 설종을 치료하였고 유희춘은 이조 판서 홍담에게
내의원에 천고해 주도록 부탁하였고 1573년에 정삼품 내의원정에 올랐다는 기록으로 보아 1569년 이후 내의원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또 1578년에는 선조가 보주 동인 유혈 침구 도경을 허준에게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581년 5월에는 중국 육조 시대에 고양생이 지은 찬도 맥결을 규정하여 찬도방론 맥결 집성 4권을 저술하였고 1587년 12월에는 선조의 병을 고침으로 해서 녹피를 하사받았다. 1590년 12월에는 두창이 전국적으로 유행하여 왕세자의 증세가 매우 위중하여 거의 희망이 없었는데 이를 허준이 치료하였다. 선조는 허준을 당상관으로 특별히 명하여 승진시켰으나 사원부와 사관원에서 특진 취소를 정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허준은 선조를 호종하였고 1596년에는 왕세자의 이질이 오래된 것을 치료하여 다시 선조가 허준에게 가자하였으나 사관원 등에서 중인 출신에게 동반은 외람하다 하여 개정하기를 청하였다. 이해에 선조의 명으로 동의보감의 편찬을 시작하였다. 1602년에는 두창의 치료를 위해 어이 허준에게 명하여 언해 두창지묘 2권을 편찬케 하였고 또 언해 구급방도 간행하였다. 1604년에는 충군 정량, 호성공신 3등에 봉하였다. 1608년 정월에 언해 태산지묘를 개편하였다. 이해에 선조가 승하하자 왕의 병을 고치지 못하였다 하여 파직당하고 유배되었으나 이듬해 방환되었다. 1610년 8월에 15년간의 노력 끝에 총 25권 25책의 동의보감을 완성하였다. 광해군은 내의원에 명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고 그의 공로를 치하하여 숙마 한 피를 하사하였다. 1613년 11월에 동의보감 25권 25책이 훈련도감 활자로 개간되었다. 허준은 1613년 11월에 70세를 일기로 운명하자 광해군은 호성 공로의 어의로서 선조가 일찍이 보류하였던 부원군과 보국의 가자를 추중하였다. 그의 묘는 경기도 장단군 장단면 하포리 암동에 있다. 전통의학의 성인으로 남다. 조선의학의 보배인 동의보감은 1610년에 내경, 외경, 잡병, 탕액, 침구 등 5편으로 구성된 25권 25책으로 편찬된 것인데 당시의 의학 지식을 총망라한 임상의학의 백과전서로 불린다. 허준은 동아시아의 의학적 지식을 모두 수집하여 정리하는 한편 이를 가장 체계적인 조선의학의 전통과 철학을 만듦으로써 결의어를 빛내는 데 크게 이바지한 의성이다. 동의보감은 허준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또 동의보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사상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를 할 수 없다. 허준은 의학을 단순히 의학으로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유교, 도교, 불교의 자연관을 수용하여 당시 의술의 수준을 넘어 의학 철학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의학을 철학과 별개의 분야로 본 것이 아니라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았기에 결여울의 통섭 측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허준의 의학 사상은 정기, 신의 강조를 통한 예방의학 사상과 도교의 영향을 받은 양생 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의학 사상이 반영된 동의보감은 중국의 의서인 황제 내경과 도교 사상을 도입하여 증치의학을 완성하고 정기신으로 인체를 재구성하는 형기론으로 천인관계의 인간관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형상의학 방법론을 도입하여 어느 정도의 체질의학을 추구하였다. 결국 동의보감을 통한 허준의 의학 사상은
이재마 사상의학의 탄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었고, 사상의학은 단절된 의학이 아닌 한의학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계통의학 이론이 될 수 있기에 조선시대 최고의 명의로서 허주는 결여울에 끼친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